최근 그 우주 개발이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변화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21세기 어떻게 우주 개발을 추진해야 될 건지, 그리고 우주 개발 자체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주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전략을 오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4년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아리랑 위성, 요새 어제 오늘 계속 아리랑 3A2 IR 영상 촬영한 거 계속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리랑 위성 사업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했던 거예요. 원래는 위성이라는 게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임무가 뭐냐,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가지고 위성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게 없었어요. 물론 없었던 건 아니에요, 초기부터. 아리랑 위성 1호 사업할 때는 초기에 이제 국방부하고 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하기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하이 레졸루션 카메라를 이제 채택을 해서 아리랑 위성 1호를 개발하자.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위성 카메라 비용으로 한 400억 원을 그 당시에 대는 거로 해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국방부에서 손을 뗐어요. 왜냐하면 10m 해상도는 국방용으로 쓸모가 없다 그러더라. 그래서 슬쩍 빠졌죠. 그 바람에 이제 아리랑 1호 위성이 이 용도가 없는 위성으로 이제 사업을 출발했던 거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리랑 위성 사업을 할 때, 그때 저도 그 항우연에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좀 많이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위성 개발을 앞으로 5년, 10년 내에 우리가 기술을 배워서 산업화를 해서 인공위성을 빵빵 팔아먹겠다. 이렇게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공무원들한테. 그래야 돈을 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성 기술을 산업화하고 그걸 판매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위성 정도를 구매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헤리티지, 그러니까 사용한 전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상당히 검증된, 안정화된 기술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죠. 실제로 이걸 가지고 어떤 임무에 어떻게 써야겠다라는 그런 명확한 운영 계획도 나오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부족했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다만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무궁화 위성 같은 경우에, 통신위성 같은 경우에 지금은 그 채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중계기가 없어서 지금 못 쓰고 있는데요. 한동안은 무궁화 위성 1, 2호 했을 때는 사실은 중계기가 남았어요. 왜냐면 활용을 할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국통신이 결국은 이제 위성 사업단을 이렇게 별도로 분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죠. 네,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우주개발 사업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시행착오였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만일에 지금 상황에서 우주개발을 다시 시작한다면 이제 그런 시행착오는 안 하겠죠. 우리가 사실은 아리랑 위성 기술 배운 게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미국의 TRW한테 배웠어요. 제가 기억나긴 그 당시에 약 한 9,200만 불 정도의 계약을 해가지고 아리랑 TRW랑 계약을 해서 우리가 도면까지 다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왜 그랬느냐? TRW라는 회사가 도청 위성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행성 탐사 위성을 만들고 미국 정부를 위해서. 그런데 90년대 들어서 이제 점점 이제 미국 정부나 군에서 그런 수주가 안 들어오니까 TRW가 절박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하고 상용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아리랑 위성 기술이 옛날 기술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판매하고 나름대로 자기네 자체적으로는 어드밴스 버스라 해서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TRW는 우리랑 사업한 다음에 결국 이제 노스롭 그룹 안에 이제 스페이스 디비전을 팔았죠. 그래서 TRW는 현재는 이제 더 이상 우주 스페이스 매니팩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0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이 돈이 많지 않아요. 전쟁을 하도 많이 치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주 개발에 이제 투자할 여력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제 나사에서 뭘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자꾸 이제 민간 기업으로 이제 넘기는 추세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지만 그 뭐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뭐 팔콘 시리즈를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페이스 셔틀이 2011년 퇴각했죠. 여러분들 우주왕복선이라고 아시죠? 우주왕복선도 이미 1970년대 개발을 시작했어요. 아폴로 16호, 7호 끝난 다음에 이제 우주 택시를 개발을 해서 뭐 저궤도에 한 고도 400km의 그 우주 정거장을 택시로 왕복으로 이동하겠다. 그래서 그 택시의 비용은 그 저궤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약 한 1,000만 불 정도에 왔다 갔다 하겠다 하고 개발한 게 스페이스 셔틀입니다. 그런데 이게 스페이스 셔틀을 개발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미 기술이 어느 정도 스테빌라이즈 돼서 쓰면서도 초기에는 1,000만 불에 저궤도를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웬걸 평균 3억에서 5억 달러씩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그런 출혈을 더 이상 감당을 못한 거죠. 미국에서. 그리고 그동안 100회 이상, 140, 50회 발사를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대형 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챌린저 사건하고 콜롬비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거를 폐기 처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우주인이 저궤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비클들이 사용하는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러시아의 소유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전에 이소연 박사가 소유주 타고 왔다 갔다 한 거 기억나시죠? TV 중계도 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세 명이 이렇게 보면은 소유주의 그 맨 모듈에서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쪼르륵 앉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 그런 걸 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유인 우주선이고요. 우주왕복선은 뭐냐면은 밑에 이제 큰 거는 다 로켓이고요. 위에 이제 오비터라 해서 비행기처럼 생긴 게 이제 실제 걔가 이제 올라가서 우주정거장에 걸쳐 있다가 임무를 하면 걔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로켓들은 대부분 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소유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올라가면은 걔가 거기서 있다가 기존에 있던 걸 바꿔 타고 내려와요. 그래서 국제정거장 같은 데는 항상 지금 현재 6, 7명이 체류하기 때문에 항상 유인 우주선이 하나는 대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래야 혹시 유사시에 불이 났다 그러면 우주에서 불 나면 어떡해. 그럼 빨리 타고 내려와야지. 사람은 죽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왕복선과 소유주의 차이는 뭐예요? 물론 이제 세 사람이 타고 이쪽은 한 6명 탑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유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고요. 우주왕복선은 굉장히 품위 있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죠. 우주왕복선은 탈 때도 6명이 일반 항공기처럼 딱 이렇게 딱 건너뛰어서 이렇게 하나씩 탑니다. 품위 있게. 올라갈 때도 쫙 어떻게 보면 뭐 품위는 없는데 어쨌든 굉장히 품위 있게 올라가요. 내릴 때도 착륙할 때도 이소연 박사가 옛날에 그 소유주 타고 내려올 때 거의 보면 탄도 비행하듯이 그냥 떨어져요. 자유낙하로. 그러니까 뭐 허리 다치고 뭐 막 굉장히 정근대적인 방식으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죠. 근데 우주왕복선은 어때요? 얘는 뭐 재도립할 때는 물론 이제 상당한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지만은 어쨌든 지구 대기권만 싹 들어오면은 그냥 일반 비행기처럼 화공에서 내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품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갔다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 이제 그 두 개가 다른 거죠. 그렇지만 소유주는 돈이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한번 갔다 오는데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주왕복선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품이 있고 다 좋은데 돈이 너무 들어가니까 이제 미국이 결국은 감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폐기를 했죠. 그래서 우주왕복선이 또 한 수명이 한 30년 됐죠. 최초에 81년부터 떠가지고 2011년에 딱 30년 만에 가는 겁니다. 그동안 5개가 운영이 됐지만 2개가 죽었고 그 5개가 다 30년 된 건 아니고요. 그 중에 뭐 84년에 만든 것도 있고 86년에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비행기의 수명은 여러분들이 한 20년에서 30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이 중국이라는 나라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아는 중국은 옛날에 우주 개발 형편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엄청스럽게 각광을 받았다. 저는 오히려 중국의 우주 개발 역사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나라가 어떻게 지금은 우주 정거장까지 건설을 하게 됐는가. 그리고 유인 우주선을 어떻게 쏴서 저렇게 성공적으로 하고 요새는 실패도 안 해요, 중국이요. 90년대만 해도 어느 정도 되면 96년, 7년에 그 롱마치를 연거푸 실패를 해가지고요. 97년에는 우주보험 시장에서 보험을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만일에 롱마치로 발사를 한다 그럼 보험료율이 얼마냐면 35%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1000억짜리 인공위성을 개발해서 발사를 하려면은 만일에 보험을 든다. 보험료율이 20%다 그러면 200억을 내야 만일에 성공하면 200억 버리는 거고요. 만일에 실패하면 1000억을 받는 겁니다. 20%를 내고. 불과 옛날도 아니에요. 96년, 7년도에 그 중국이 이런 정도의 그 신뢰성이 없는 그런 롱마치 발사체를 운영했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캐시오 마크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차이가 뭐냐면은 걔네들은 뭐 초기에는 러시아 기술을 도입을 했지만은 이후에는 계속 자기네들이 주체적으로 다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특성이 뭐냐면요. 워낙에 인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이 많다 보니까 뭐 연구소도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예를 들면 공력연구소, 공력이라는 거는 에어로다이내믹스라고 그러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연구소가 에어로다이내믹스라는 건 항공 분야의 조그만 파트걸랑이요. 근데 이런 연구소에 뭐 2,000명씩 일한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인해 전술이죠, 완전히. 사람 인간들이 많으니까. 요새 중국 대단하죠? 중국이 결국은 러시아가 결국은 이제 옛날에 그 미소의 그런 강대국의 어떤 이퀄리브리움을 형성했던 거를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그 자리를 중국이 꿰차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신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미국과의 그 어떤 그 이퀴벌런트한 관계를.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신우주 패권을 다투는 그런 상황처럼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이고 있다. 이제 우주 개발을 과연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도 퀘스천이에요. 과연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얼만큼 쓸 수 있겠느냐. 사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실은 상용화를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통신위성입니다. 근데 통신위성을 제일 많이 상용화를 했는데 매년 평균적으로 통신위성 발사하는 게 평균 20개에서 25개예요.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이게 20년이 지나도. 물론 이제 통신위성의 중계기를 옛날에는 뭐 이렇게 10채널 이렇게 들고 갔던 걸 지금 50채널, 100채널 이렇게 들고 가니까 당연히 전체 중계 채널 수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위성은 뭐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지만은 이제 숫자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그 위성 분야, 우주 분야에서 활용 쪽에 대부분의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 저렇게 우주 기술 분야는 뭐 인공위성이라든가 로켓이라든가 지상국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전체 활용 분야가 한 6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이제 지상 분야가 한 뭐 25%, 30% 되고 나머지가 이제 인공위성 로켓의 하드웨어 개발, 제작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소수 차지를 하고 있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얼만큼 앞으로 나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그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개발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이걸 자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우주 개발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국가 안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국가의 그 위상을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실은 미국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우주 개발, 우주 기술이라는 게 대부분 다 듀얼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술을 또 해외에다가 넘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주 산업체를 만들어놔도 미국이 판매를 못하는 거예요. EL이나 아이타 규정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자기 당착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주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틈에서 실제 득을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유럽의 그 우주 산업체들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은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는 뭐 가감하게 기술도 팔고 뭐 이러걸랑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업체들이 굉장히 볼멘 소리를 많이 하죠. 아니, 기술을 유럽에서 다 주는데 우리만 이거 절대 주면 안 된다고 붙들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아이타라든가 EL 규정이 계속 미 국회에 올라갑니다. 근데 아직도 벌써 꽤 오래됐어요. 아직도 확실한 해결책은 없다. 북한이 북한 우주개발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명칭이 뭐냐면 나다야, 나다. 나사가 아니고 나다. NADA. 근데 이제 언제 만들었냐면 2013년에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북한이 이제 제가 우주 쪽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제가 검토한 거를 보면은 북한이 돈이 없어요. 사실은요. 가장 큰 문제가. 그래서 돈이 없어서 사실 전투기도 50년대, 60년대 전투기 운영해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재래식 전쟁을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없어서. 전쟁 못하죠. 근데 북한이 지금 그걸 다 하지 못한 대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비대칭 무기 체계를 아주 집요하게 개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핵무기, 미사일, 돈 많이 안 들걸랑요. 여러분들 작년에 무인기 허접한 거 내려왔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 여러분들 GPS 제밍이라든가 또는 전자파 제밍 기술 엄청납니다. 네. 그 기술 대응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예를 들면은 뭐 싸위성 같은 경우는 전자파 가지고 왔는데요. 싸위성 같은 경우에 얘들이 궤도만 알면은 다 제밍을 해가지고 영상을 다 흐려놔요. 노이즈를 다 놓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아주 기술이 뛰어나다. 또 사이버 굉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쪽 방면을 우리가 이퀄리브리움을 맞추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전쟁은요, 그냥 뭐 전투기 가고 이렇게 전쟁하고 이런 세대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마 전쟁이 난다 그러면 개전 초기에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GPS 제밍을 다 날릴 거예요, 얘들이 그냥. 아마도. 굉장히 어렵걸랑요, 그럼. 모든 지금 우리 무기 체계들이 GPS 없이 작동되는 게 거의 없어요. 웬만한 포도 다 GPS 기반으로 다 때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외에 예를 들면 싸위성이다. 그럼 해외 싸위성은 예를 들면은 ECCM이라고 그래서 전자파 보호 능력을 다 갖춰요. 특히 군위성 같은 경우는. 또 군 싸위성들은 궤도 절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수시로 궤도를 조정해서 몰라요. 그래서 미국의 노라드의 TL에서도 군사위성들은 그런 거 안 나와요. 뭐 사일로펜이 텍산이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굉장히 군사위성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 얘기를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북한 애들이 예를 들면 에어버스에서 만드는 테라스타 위성 가지고 북한을 찍었는데 노이즈 제밍 엄청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테라스타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상용위성이라 궤도를 알걸랑요. 얘가 인공위성 같은 게 궤도를 알면은 뭐 EMI 그냥 날리면 되걸랑요. 그러니까 하시라도 이게 인터피어런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상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우주 개발.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돈을 적게 들면서도, 왜냐면 우리도 돈이 없걸랑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주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